단 300명의 한국인 기술자가 우리 미국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단 72시간 한국인 기술자 300명이 떠나자 미국의 심장이 멈춰버린 것인데요. 일자리는 하루아침에 4만 개나 사라졌고 부동산은 반토막, 주민들은 거리에서 한국인을 다시 데려와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한국 기술자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며 굴복한 것이죠. 그날 하버드 토론 수업에 앉아있던 저는 처음으로 미국의 오만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어떤 힘이 초강대국을 무너뜨린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정치학과 3학년 제이크 윌슨입니다. 72시간. 단 72시간이 전부였어요. 미국의 심장이 완전히 멈춘 시간 말이죠. 화요일 오전 11시 35분, 국제정치 세미나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무거운 공기가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26명의 학생들이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고, 평소라면 들려와야 할 잡담 소리나 키보드 타닥거리는 소리가 전혀 없었어요. 스미스 교수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칠판 앞에 서 있었는데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보스턴의 가을 단풍이 황금빛과 주홍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지만 교실 안 분위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숨막혔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루이스가 몸을 기울여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젯밤 CNN에서 뭔가 엄청난 사건이 터졌다고 아침 내내 모든 뉴스 채널이 난리였다고 했죠.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미국이 세계 최강 패권국이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국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거든요. 특히 한국이나 일본 같은 작은 동맹국들과의 문제라면 더더욱 말이에요. 그들은 결국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교실 앞쪽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미스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 온화하고 유머러스한 표정과는 달리 오늘은 뭔가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 저널이 접혀져 있었고 왼손에는 워싱턴 포스트가 들려 있었죠. 두 신문의 헤드라인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평소와는 매우 다른 특별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고요한 교실 전체에 무겁게 울려 퍼졌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칠판으로 집중되었고 저도 모르게 등이 곧게 펴지며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늘 자신만만했던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한 기분이 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교수는 신문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각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씩 훑고 지나갔어요. 72시간 전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실 안에는 에어컨의 낮은 웅웅거림과 창밖에서 들려오는 차량 소음, 그리고 누군가의 긴장한 숨소리만이 들렸어요. 평소 적극적이던 학생들조차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뭔가 대단한 사건이라도 벌어진 건가? 하지만 결국 미국이니까 금세 해결될 거야. 우리는 언제나 그래왔잖아. 9.11도 2008년 금융위기도 모든 걸 극복해냈으니까. 그런데 스미스 교수의 다음 말이 제 확고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단 300명의 한국인 기술자가 우리 미국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그 순간 교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300명의 한국인이 미국 경제를 마비시켰다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의존하는 나라잖아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우리 시장에 얼마나 의존하는데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쓴 리포트에서도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전형적인 미국 종속형 동맹국이라고 말이죠. 스미스 교수가 칠판에 커다란 제목을 썼습니다. 조지아 한국인 기술자 구금 사태. 그리고 그 밑에 날짜를 적었어요. 3일 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경제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수는 책상에서 여러 장의 신문을 들어 올렸어요. 그 중 하나를 높이 들어 보였는데 헤드라인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300명 빠지자 공장 전면 중단.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300명이면 그냥 공장 직원 몇 명 수준 아닌가요? 미국에는 수백만 명의 실업자들이 있는데 그들로 충분히 대체 가능할 텐데 말이에요. 제이크. 갑자기 교수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과장된 것 같습니다. 300명 정도면 금세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을 텐데요. 더군다나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이고 경제적으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잖아요. 결국 협상을 통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논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교수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들도 과장일까요? 교수가 두 번째 신문을 펼쳤어요.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 완전 마비, 일자리 4만 개 증발 위기. 세 번째 신문도 이어졌습니다. 조지아 부동산 가격 하루 만에 15% 폭락. 네 번째 신문의 헤드라인은 더욱 놀라웠어요. 월스트리트 긴급 경고 한국 기술자 없으면 공장 재가동 불가.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벌어진 건가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이 모든 일이 단지 300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구금된 것 때문에 벌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조지아주 정부가 불법 체류 단속을 강화하면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던 한국인 기술자 300명을 실수로 구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현지 반도체 공장의 핵심 기술진이었던 거예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우리 미국에도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교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이크, 당신의 생각이 바로 이번 사태의 원인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때 교실 뒤쪽에서 손을 든 학생이 있었어요. 평소 조용했던 에밀리였습니다. 교수님, 그 한국인들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면 왜 우리는 미리 알지 못했던 건가요? 교수가 칠판에 새로운 단어를 썼습니다. 기술 종속.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술 강국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분야에서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에 의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교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게 일시적인 혼란일 뿐이라고 말이죠. 교수님, 결국 이것도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 아닌가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설령 일시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있더라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죠. 더군다나 이들이 정말 합법적이었다면 금세 풀려날 것이고 문제도 해결될 거예요. 교실 앞쪽에서 손을 든 학생이 있었어요. 토마스였습니다.
그는 평소 보수적인 성향으로 유명했죠. 제이크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왜 외국인 몇 명 때문에 우리 정책을 바꿔야 하나요? 법은 법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라고 해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토마스의 말에 공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교실 중앙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기 쉽죠.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평소 조용했던 마리아가 얼굴을 붉히며 일어서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실제로 피해를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 아버지는 그 공장에서 20년 동안 일하셨어요. 어젯밤에 전화가 왔는데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으니까 전체 생산 라인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리아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 가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그 공장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부품 납품업체, 운송회사, 식당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동네는 완전히 패닉 상태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마리아, 그건 안타깝긴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곧 대체 인력이 구해지면. 대체 인력이요? 마리아가 제 말을 끊었어요. 제발 좀 현실을 보세요. 그 한국 사람들은 15년 동안 그 공장에서 일해온 전문가들이에요. 그들이 만든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그들뿐이라고 회사에서 그랬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대체한다는 거죠? 교실 뒤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맞아요. 이건 단순한 노동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아계 학생인 데이빗이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링을 전공했는데 반도체 제조 공정은 정말 복잡해요. 특히 최첨단 공정은 몇 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하고요.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고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미국이 그 기술들의 원천 아닌가요?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기술들이고 우리가 투자해서 개발한 거잖아요. 스미스 교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이크, 그게 바로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교수가 새로운 신문을 들어 올렸어요. 삼성기술진 철수 씨, 미국 공장 연구 폐쇄 불가피. 기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론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하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한국은 이미 우리를 앞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앞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미리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나요? 정부나 기업들이 그렇게 무능했다는 말씀인가요? 교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교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미스 교수가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가서 커다란 숫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4만. 이게 바로 답입니다, 제이크. 교수의 목소리가 무겁게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00명의 한국인 기술자가 구금된 지 72시간 만에 4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직접적인 실업자만 8,000명이고 간접 피해까지 합치면 4만 명이 넘어요. 저는 그 숫자를 믿을 수 없었어요. 300명이 4만 명에게 영향을 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교수가 또 다른 신문을 펼쳤습니다. 조지아 실업률 하루 만에 2.3% 급증.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첫째 날, 반도체 공장 3곳이 전면 가동 중단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설계한 생산 라인을 아무도 조작할 수 없었거든요. 둘째 날,
부품 공급업체 17곳이 연쇄 타격을 받았어요. 셋째 날인 오늘 지역 전체 경제가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교실 앞쪽에 앉은 제시카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런데 왜 다른 기술자들로 대체할 수 없는 건가요? 미국에도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많잖아요. 교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새로운 신문 헤드라인이 칠판에 붙여졌습니다. 미국 엔지니어 100명 투입, 시스템 해독 실패. 우리는 급하게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모았습니다. MIT, 스탠포드 출신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조차 한국 기술자들이 15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해결되겠죠? 기술이라는 건 결국 학습 가능한 거니까요. 시간이요? 교수가 새로운 숫자를 칠판에 적었어요. 최소 18개월 소요 예상.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자들이 그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고 운영하기까지 최소 18개월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동안 공장은 계속 멈춰 있어야 하고요. 교실 뒤쪽에서 누군가가 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 심각했어요. 또 다른 헤드라인들이 연달아 제시되었습니다. 조지아 부동산 시장 3일 만에 붕괴 조짐. 지역 은행들 대출 회수 검토 착수. 소상공인 연쇄 파산 우려 확산. 마리아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제가 어제 집에 갔을 때 우리 동네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붐비던 식당들이 텅 비어 있고 부동산 중개소마다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우리 집 옆집 아저씨는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그 지역에 작은 식당을 열었는데 이제 문 닫을 생각을 하고 계세요. 공장 직원들이 주 고객이었거든요.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기술자들을 한국에서만 데려온 건가요? 위험 분산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야겠죠. 교수가 마지막 신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충격 발언.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월스트리트 최고의 애널리스트들조차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가 한국을 단순한 제조업 기지로만 생각했거든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관이 틀렸다는 말인가요? 경제적 충격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스미스 교수가 칠판에 새로운 제목을 쓰는 순간 교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정치적 대지진. 교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국제 정치를 가르쳐온 그조차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는 표정이었어요. 첫 번째 신문 헤드라인이 공개되자 교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트럼프, 외국 기업 겁주고 싶지 않다, 이례적 발언.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평소 강경한 입장으로 유명한 그 대통령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교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외국 기업들을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고 했어요. 외국 기업을 겁주거나 투자를 위축시키고 싶지 않다면서 말이죠. 토마스가 손을 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미국이 왜 다른 나라 눈치를 봐야 하느냐면서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교수가 다음 헤드라인을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국, 다른 나라로부터 배워야 한다. 대통령 인정.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가 설명하기를 대통령이 미국이 더 이상 잘하지 못하는 분야를 배워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었죠. 조선업을 예로 들면서 한때는 미국이 밤낮으로 배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1년에 한 척도 쉽지 않다고 했다더군요.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상황이라니.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마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어요. 그럼 정말 우리 정부가 잘못을 인정한 거냐고 물었죠.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 한국행, 깊은 유감 표명. 미국 고위 당국자가 직접 한국을 찾아가서 유감을 표한 것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국무부 부장관이 트럼프 대통령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귀국한 근로자들이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었죠. 데이빗이 놀란 표정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게 정말 외교적 굴복 아니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교수의 다음 발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추가 기술자 파견 중단 선언. 한국이 강경하게 나온 것이었어요. 토마스가 다시 손을 들고 우리가 굽히고 들어갈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교수가 보여준 다음 헤드라인들을 보자 그마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삼성, LG 미국 공장 신설 계획 전면 재검토. 현대차 조지아 공장 확장 무기한 연기. SK 하이닉스 텍사스 공장 건설 중단.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 자체를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아버지 직장이 영영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제시카가 급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교수의 대답은 더욱 암울했습니다. 미 의회 긴급 소집 한국 의존도 조사 착수. 공화당 민주당 책임 공방 격화. 정치권이 완전히 분열되었다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여당은 야당 탓을 하고 야당은 여당 탓을 하면서 그 사이에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루이스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얘기라고 말이에요. 교수가 교실을 둘러보며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미국에 의존하는 약소국으로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정말 이렇게 무력한 존재였던 건가요? 정치적 혼란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교수가 칠판에 적은 다음 제목을 보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사회적 붕괴. 스미스 교수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교실을 둘러보더니 오늘 수업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신문 헤드라인이 칠판에 붙여지는 순간 교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조지아 주민들 거리로 한국인을 다시 데려와라.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미국 시민들이 외국인을 다시 데려오라고 시위를 한다고요? 교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 곳곳에서 주민들이 거리로 나왔다고 했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다시 데려와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었죠.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자 주민들이 스스로 나선 것이었어요. 에밀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응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외국인을 위해 시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교수가 보여준 다음 헤드라인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우리 아이들 급식비도 못 내겠다. 절망하는 가정들. 마리아가 고개를 떨구며 작게 흐느꼈어요.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거든요.
교수는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공장 폐쇄로 인해 수천 가정이 하루아침에 수입원을 잃었다고 했어요. 아이들 학비를 걱정하는 부모들, 집 대출을 감당할 수 없어 절망하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죠. 토마스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이런 상황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교수의 다음 발표는 그런 희망마저 산산이 부새버렸어요. 지역 은행 세 곳 연쇄 부실 위기, 소상공인 70% 폐업 검토, 부동산 시장 완전 붕괴, 집값 반토막. 상황이 단순한 일시적 혼란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어요. 지역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데이빗이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혹시 조지아만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교수의 대답은 그 희망마저 꺾어버렸습니다. 텍사스, 엘라베마, 오하이오 연쇄 타격. 미국 제조업 벨트 전체 비상사태. 한국 기업들과 연관된 모든 지역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위기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죠. 제시카가 급하게 손을 들고 정부 대책을 물었어요. 연방정부에서 뭔가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죠. 교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다음 헤드라인을 보여줬습니다. 연방정부 긴급지원금 발표하지만 역부족. 주 정부들 연방정부에 추가 지원 요청. 정부에서 긴급지원금을 발표했지만 그 규모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각 주 정부들이 연방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죠. 루이스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한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닫는다고 말이에요. 그때 교실 뒤쪽에서 조용했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거의 말을 하지 않던 아시아계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예측 가능했다고 조용히 말했어요. 미국이 제조업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기술 종속이 심화됐다는 것을 왜 미리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죠.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조업을 단순 노동으로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첨단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영역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술들이 이제 우리 손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미국의 모습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무력한 존재였던 건가요? 교실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6시간에 걸친 토론이 끝나갈 무렵 모든 학생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혼란이 역력했습니다. 제 역시 머릿속이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때 교실 맨 뒤 구석진 자리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평소 거의 말을 하지 않던 한국인 학생이 천천히 손을 들고 있었어요.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그 학생은 이번 학기 교환학생으로 온 아이였죠. 스미스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평소 토론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조용히 앉아서 듣기만 하던 그가 처음으로 발언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교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먼저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 학생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생각해 볼 점이 많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설명하길 한국어에는 독특한 표현이 있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내 나라라고 말할 때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었죠. 내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언어적 차이가 무슨 의미인지 모든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문화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런 우리 정신이 오늘 토론에서 다뤄진 한국의 힘의 근원이라고 말했어요. 300명의 기술자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전문성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팀워크와 집단 지성으로 만들어낸 시너지가 있었다는 것이었죠. 스미스 교수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런 집단주의적 사고가 어떻게 기술적 우위로 이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국의 제조업 현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엔지니어들이 개인의 성과보다는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한다고 했어요. 실패하면 함께 책임지고 성공하면 함께 나누는 문화라는 것이었죠. 반면 미국에서는 개인의 성과와 경쟁이 중시되다 보니 지식의 파편화가 일어난다고 분석했어요. 각자 자신만의 전문 영역을 구축하려 하고 그 결과 전체적인 시스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었죠. 데이빗이 반박했습니다. 그런 개인주의적 경쟁이야말로 혁신의 원동력 아니냐고 물었어요. 실리콘밸리의 성공도 그런 문화에서 나온 것 아니냐고 했죠.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도 맞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복잡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런 시스템 운영 능력에서 한국이 미국을 앞서게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반도체 제조라는 것이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완벽하게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었죠. 교수가 감탄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사태의 본질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라는 뜻이냐고 했어요. 민준이는 정확하다고 답했습니다. 300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들 개개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협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이었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을 개별 기술자들의 집합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였던 것이죠. 민준이의 마지막 말이 교실에 울려 퍼진 후 긴 침묵이 흘렀어요. 6시간 동안 계속된 토론이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미스 교수가 천천히 칠판의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7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300명의 구금에서 시작된 일이 경제마비, 정치적 굴욕, 사회적 붕괴로 이어지는 과정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교수가 마지막으로 칠판에 쓴 문장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공장은 다시 지을 수 있지만 신뢰는 되돌릴 수 없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나 정치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한국과의 신뢰, 그리고 세계에서의 신뢰성이었어요. 저는 지난 몇 시간 동안의 제 모습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미국에 의존하는 약소국으로 무시했죠. 300명이 4만 명에게 영향을 준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의식해서 발언한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기술력에서, 시스템 운영 능력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직 문화에서 말이죠. 마리아의 아버지가 실직한 것도, 조지아 주민들이 거리로 나온 것도, 대통령이 우회적이나마 유감을 표한 것도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의 진짜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죠. 민준이가 말한 우리 정신이라는 개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성공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추구하는 문화. 그런 문화에서 나온 300명의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시너지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상황이 예측 가능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제조업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기술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는 이미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경고들을 무시했어요. 미국이 최강국이니까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교수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각자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저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겸손함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계 최강국이라는 지위에 안주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발전과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했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을 과소평가했어요. 두 번째 교훈은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현대 세계는 어느 한 나라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구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는 만큼 다른 나라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죠. 세 번째는 문화와 가치관의 중요성이었어요. 기술이나 자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가 만들어낸 협력의 힘, 그것이 개인주의적 경쟁 문화를 능가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은 파트너였죠. 교실을 나서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겠다고 말이에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과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미국의 진짜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그래야만 앞으로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72시간. 단 72시간 만에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장은 다시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의 편견과 오만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번 사태가 저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의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